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거든요. 참여했던 분들 다 인증서가 나왔습니다. 패키지하고요.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그 적정기술 아카데미라는 걸 열어서 본선대회 진출하기 전에 본선대회 진출을 했던 10개 팀을 대상으로 한 2주에 걸쳐서 그 적정기술 그런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려고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적정기술이 어떤 것인지 활동하시는 분의 강연도 잘 들어보고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아이디어 스케치 활동도 잘 한 다음에 한번 적정기술 쪽으로 여러 멘트를 펼쳐봤습니다. 오늘 이제 적정기술 처음 부스는 끝났고요. 이제 강연을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유네스코 UN 에스케이프 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과학정책기술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이우성 박사님을 통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우성이라고 하고요. 소위 반대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일하고 있고 UN 관련해서 에스카이라고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과학기술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는 물리학을 했었고 대학원하고 박사를 경제학을 했었고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LG 경제연구원, SK 교양경제연구소 그리고 이제 과학정책연구소가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사회복지 석사도 하고 법학 학사도 하고 좀 공부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좀 발표드릴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과학기술에 다 뜻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만이 아니고 이 과학기술이 갖는 사회에 대한 함의 아니면 환경에 대한 함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서로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의 융합을 통한 어떤 발전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기 제목을 뭘로 하냐면 챌린지 앤 이노베이션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도전 과제들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챌린지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면서 과연 4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과학기술적인 의미가 뭔지를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원인, 영향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기후변화라고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산업혁명들과 맞물리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의 도전 과제들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클루시브 이노베이션이 뭔지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인클루시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포용적인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거 아시죠? 다 알파고가 누구를 이겼죠?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 바둑 두시는 분 있어요? 바둑 좀 두시는 분? 저도 옛날에 참 우리 아버님 어깨너머로 바둑을 좀 배워봤었죠. 근데 바둑을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배운 사람하고는 바둑 9급 우습게 보이죠? 엄청난 분입니다. 9급이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둑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9급 이기는 것도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장기를 되게 우습게 봤는데 장기를 직업적으로 배우신 분하고 몇 번 넣었다가 그냥 완전히 여러분들 머리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장기나 바둑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하고 대항하면은 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천재라고 불리던 이세돌이 정말 그 천재라고 불렸던 이 이세돌이 이 알파고의 가슴포를 넣어서 한 번 이겼죠. 이 소식을 사실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슬로바키아 출장에 가 있어서 슬로바키아에서 이제 외국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와중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이 구단이라고 하는 이 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저 인간을 그냥 가볍게 누르는 이 컴퓨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미래 세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알파고가 이후에는 여러 이수도보다 더 뛰어난 중국 기사를 그냥 전승을 해버렸죠. 그리고는 더 이제 그런 새 게임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는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인간을 다 이겨버리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좀 재밌나요? 아니면 어떤 무서운 생각인가요? 어떤 세상이 될지 여러분들 세대에는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고민들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이 진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여러분들 한번 뿌리들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에는 4번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 산업혁명은 여기 보시다시피 증기기관차로 달리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스팀 엔진이 처음 발명된 데를 말합니다. 1784년이에요. 지금 몇 년이죠? 2018년이죠? 그럼 몇 년쯤 전인가요? 네,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한 200 몇십 년 전? 네, 맞는 거죠? 네. 한 200 몇십 년 전쯤에 또 이 스팀 엔진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1870년도에 이 전기 에너지에 의한 생산이 최초로 이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스팀 엔진으로 이제 산업 생산을 해왔다면 이제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생산한 시점이 1870년대예요. 1969년에 전기적인 현상이 아닌 전자적인 현상, 즉 일렉트로닉스를 활용한 컴퓨터가 생산된 게 1969년. 그리고 나서 지금은 사실은 인텔리전스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은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4차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증기기관차 지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공장의 시대도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죠. 이런 컴퓨터의 시대, 지금을 지나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도 굉장히 많은 큰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산업혁명을 이런 경제적인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생산의 측면에서의 변화. 생산이라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처음에는 이 기계에 의한 생산을 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과거에 이런 이제 머신에 의한 생산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미케니컬 엔진 대신에서는 했었던 것이 사람의 손으로 하거나 동물의 힘을 빌어서 도구의 힘을 빌어서 했던 것이 머신이라는 것이 스팀 엔진에 의한 머신이 생겨나면서 처음에 생산량이 증대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870년대에는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하는 조립 생산이 대량 생산으로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두 번째로 발명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제 인터넷, 컴퓨터를 통한 컴퓨팅 파워가 필적으로 늘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고 지금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지는 함의가 뭐냐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생산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함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을 경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농지가 있잖아요. 땅을 경작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경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면적.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쟁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에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실 만한 분? 네,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최대의 땅의 면적은 1헥타르에서 1.5헥타르 됩니다. 사실 굉장히 누가 맞췄나요? 네.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2헥타르에서 1.5헥타르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미국에 가면은 옥수수 밭이 엄청 많아요. 콘필드라고 하는데, 거의 하루를 달려도 다 옥수수 밭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정도 차를 몰고 가도 콘필드예요. 근데 그 콘필드를 거의 몇 사람이서 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거의 농업 생산에서 거의 1위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기계에 의한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이 단순히 손으로 일했던 시대하고 다르게 어떤 뭔가 발전했었던 1차 산업혁명이 나타났던 이유는 뭐냐면 기계에 의한 생산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계가 의한 생산이 과거에는 스팀 엔진에 의해서 석탄을 떼서 거기 수증기를 만들어서 생산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흡산하는 바꾸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서 그 생산량, 과거의 스팀 엔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양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 생산량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기에 대한 에너지에 의한 산업 생산이 가능해진,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나왔냐면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 체계라는 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던 것이 1이었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의 양이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컴퓨터에 의한 모든 생산 라인이 조작이 되면서 어떻게 되면 오토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동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뉴얼이 과거에는 기계에 의한 조작이었기 때문에 손에 의해서 어쨌든 조작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서 조작이 될 수 있는 자동적으로 조작까지도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자동화마저 기계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무섭지 않나요,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은 전체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 AI만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의 궁극적인 함의가 뭔가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노동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계가 많이 생산하게 됐는데 그 기계는 사실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이제 머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손에 의한 노동력만 대체했는데 머리에 의한 계산들을 대체하게 됐는데 이제는 생각하는 능력마저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힘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기계에 의한,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에 의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발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함의가 뭔지를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편해지는 것도 좋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져오는 함의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첫 번째 산업혁명, 두 번째 산업혁명, 세 번째, 네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증가할까요? 물론 소득도 증가하죠. 뭐 다 증가하는데 이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 좋아하나요? 네. 어벤져스 우리 그 토니 스타크가 만드는 게 뭐죠?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네? 뭐라고? 그렇죠. 원자로죠. 그게 뭔가요? 에너지죠. 거기서 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다룰까요? 생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거기 이제 그 토니 스타크 그 영화에서 어벤져스가 굉장히 핵심을 찌는 거예요. 미래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적으로 돈의 가치가 되는 거, 그건 에너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토니 스타크가 만든 거는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였죠. 근데 그 무한한 에너지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에너지 생산에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죠? 뭘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나요?
누구 손 들어서 얘기해볼까요? 에너지를 뭘? 석유. 네. 좋아요. 석유. 또 없나요? 원자력이요. 아, 네, 원자력. 원자력 좋습니다. 네, 저쪽 뒤에. 석탄, 네, 맞았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많은 생산량을, 에너지 생산하고 있는 거는 석탄입니다. 석탄이 언제부터 쓰였죠? 옛날부터 쓰였죠? 그렇지만 석탄이 집중적으로 활용된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어요, 혹시? 스팀 엔진 할 때 뭘 넣었나요? 석탄을 넣죠. 네, 맞습니다.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게, 또 이제 스팀 엔진, 등기 기관을 사용하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누가 두 번째 석유라고 그랬죠. 석유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를 원자력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에너지들이 이것에 이제 이런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함의가 있는데 에너지의 사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까지도 석탄, 석유가 가장 큰 생산, 에너지 생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이 일렉트리시티도 사실은 발전을 뭘로 하냐면 석탄과 석유 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 생산. 이 오토메이션, 컴퓨터.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를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가 제주도에 있어요. 혹시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데이터 센터에서 냉방을 잘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오토메이션이나 그 다음에 AI로 가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근본적인 주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 가져오는 합의가 뭘까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용이하게 해줄 겁니다. 어떤 산업 경제 구조라는 것은 뭐 이동 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통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에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동화나 연결들이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사실은 스케어리한 거는 최근에 그 뉴스들인데요. 여러분들 콜센터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혹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런 거 아시죠? 아직까지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네, 여기 구글이 얘기했죠. 콜센터 AI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콜센터에서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편집 요즘 대부분 AI가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언티스트가 AI를 사람을 죽이는데 활용할 때 어떤 관리 감독이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다시피 사실은 이 산업혁명 발전에서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어요. 위에서는 말한 거는 사람의 인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 그 밑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요청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보다도 오늘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윤리적인 측면이나 사람에 대한 문제나 이런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나중에 더 알아볼 시간을 갖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그 에너지가 가지는 에너지의 생산이 급격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과연 환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생산이 아까 뭐에서 늘어난다고 했죠? 네, 석탄, 석유가 거의 에너지 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석탄, 석유가 풀어내는 게 뭡니까? 네,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죠. 이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이 도시들 혹시 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추럴 그린하우스 가스면은 태양에 의한 이런 빛이 반사가 되는데 이 반사되는 빛이 다시 복사가 돼서 지구로 오게 됩니다. 그 사실은 지구는 굉장히 보호받는 별인데 보호받는 이제 그 행성인데 이 그린하우스 가스에 의해서 지구로 오는 열들이 바로 다 방출되지 않고 그린하우스 가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온실을 들고 나온 것처럼 지구가 약간의 보호를 받으면서 온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기층 안에 있는 것들이 보호를 받는 효과들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인위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린하우스 가스 이펙트들이 생기게 이거의 주층들이 너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가 워밍이 되는 겁니다. 그 온실가스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산업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산업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에너지이고 에너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써야 되느냐? 석탄, 석유와 같은 그런 이제 퍼슬 퓨얼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퍼슬 퓨얼을 써야 되는데 그 퍼슬 퓨얼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뭐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태양광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10배 이상, 거의 20배 가까이 비싼 가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영향들을 지구에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1880년대가 무슨 연도죠? 왜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올까요? 네,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스팀 엔진 처음 발생했던 시기부터 2020년까지 5년대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주냐? 당연히 CO2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온실가스 효과는 이 산업혁명과 같이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250년 정도 지나온 이 세월 동안에 산업혁명에 의해서 뿜어내어진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효과에 의해서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온실가스 효과가 가장 큰 것이 뭐라고 했죠? 온도의 변화라고 했죠? 그 온도의 변화가 얼마 정도 변화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187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도 정도 변화가 있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50년 전보다 지구가 한 1.5도 정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지구가 더워지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빙하가 녹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너무 많이 불거나 가뭄이 오거나 두 가지 현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를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영향들을 가지고 보는데 이 디제스터가 가지고 오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이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디제스터가 가져올 수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들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적응의 역량들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신문 뉴스 기사들인데요. 히트웨이브가 프랑스에 영향을 미쳤던 콜레라가 발생한 가뭄에 의한 현상들, 플러딩에 의한 홍수에 의한 현상. 이게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 보고서는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기구가 2012년도에 익스트림 웨더라고 하는 극한 기후 현상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내출했던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게 좀 지금 우리나라가 좀 폭염이 많죠? 이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갔다 오신 분 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예전에 태풍이 몇 번 정도 왔을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네,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왔어요. 근데 작년과 재작년은 몇 번 정도 왔을까요? 작년에 13번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태풍이 오면서 네, 많은 사망자들과 피해들을 낳고 있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 자연재해와 관련한 죽음들의 그러니까 사망자들의 95%가 개발상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때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는데 아까 기후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기후변화는 분명히 거의 분명한 사실인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어떤 과학자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 말했던 이 IPCC라고 하는 기구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국제 집단입니다. 이제 아까 나왔던 보고서들은 평가 보고서, Assessment Report 5, 5차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저 5차 보고서를 만드는데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린지 잘 모르시겠죠? 저 5차 보고서를 냈는데 7년이 걸립니다. 몇 명이 참여할까요?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각 분야별 가장 우수한 1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1000명의 과학자들이 7년 동안 작업을 해서 낸 보고서예요. 근데 5차 보고서를 냈다는 거는 1, 2, 3, 4, 5차가 있다는 거죠. 7년씩 냈으니까 35년 동안 이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 35년 동안 보고서를 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AR5에서 결론을 내는 건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 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초래했다는 의미는 뭔가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혁명에 의한 에너지 발전 소비가 사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거에 이제 그런 산업혁명들은 누가 처음 시작한 거죠? 영국에서 시작을 했죠. 영국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을 거쳐서 일본과 이제 아시아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동아시아 국가들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산업혁명에 의한 이런 발전들이 개발상국가도 산업혁명에 의한 발전을 원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경제 발전을 원하게 되면 이런 산업화를 원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산업화를 원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CO2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두 가지 현상 아까 말했죠? 두 가지 극한 현상들이 더 발생했는데 더 뜨거워지거나 더 많은 비가 오거나 두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뭄에 의한 현상이나 이런 이제 홍수에 의한 피해들이 극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늘어납니다. 사실 몇 가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케냐에서 이제 플러싱 이런 그 플러딩에 의한 홍수에 의한 피해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해수면이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섬에 잠기는 현상들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 쪽에서의 가뭄의 현상 이런 리스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더 많이 다가오는 현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결과들을 보게 되면 에너지 디맨드가 어떻게 되느냐 향후 2030년까지는 몇 년 안 남았죠. 10년 남았죠. 지금 있는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이 증가한다. 이 예측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가 하게 되면 GDP당 그린당 GDP당 매년 증가되는 코스트는 비용은 5%에서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물 문제하고 이제 식량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물 문제가 왜 심각할까요? 네, 지구가 온난화되고 따뜻해지면 아까 여러 가지 폭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공기 중에서의 수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수분 증발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분이 적어져요. 여러분들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산불 얘기 많이 들었죠? 왜 산불이 많이 일어나냐면 공기 중에 수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식량적으로 왜 그러느냐? 밤의 온도가 1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 농업 생산량이 10%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한 위협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빌리언 정도죠. 70억 정도인데, 2030년까지 거의 90억 인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사실 인구는 늘어나고 도시화는 계속되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물은 줄어들고 그리고 농업 생산량도 줄어들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거를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한 일인데 이게 1970년대부터 다시 그림을 그린 겁니다. 1970년대부터 2014년까지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쭉 올라가고 있죠? 네. 여기 평균 증가율을 보시면 1970년에서 2000년까지 1.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왜 70년을 또 나눴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숫자가, 그림이 다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1880년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네, 1차 산업혁명이죠? 1969년에 뭐가 있었다고요? 컴퓨터가 생겼죠?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보여주는 건데, 이 3차 산업혁명과 함께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 넘어서서는 왜 보여줄까요? 새천년 밀레니엄 분에서 4차 산업혁명도 물론 시작했지만 이 새천년 밀레니엄과 함께 중국 등 신흥공업 국가들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증가율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린하우스 가스의 배출량이 1.3%였는데 최근 10년은 2.2%로 줄었나요? 늘었나요? 네, 오히려 늘었죠. 복잡한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아계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그린 겁니다. 이산화가스 배출량이 향후에 2014년인데 2100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나리오를 그린 거예요. 근데 아까 증가율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베이직 시나리오가 어딜까요? 베이직 베이스라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베이스라인 예측이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맨 위에 있는 것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이산화가스 배출량. 연간 배출되는 그 기가톤 수가 40톤인데 향후에는 120톤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사람들이 이걸 줄이지 않으면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한 넣었어야 돼요.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 경제 발전을 더 이상 안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을 더 이상 안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다른 별을 찾아야 돼요. 네, 제가 그 다른 별 찾아가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화성 영화 보셨나요? 마르스 나오는 거? 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폭염 때문에 40도씩 올라간다고 지금 난리죠? 화성 가면 아마 몇 시간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아마. 다른 별은 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다른 별은 지구와 같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참 정말 희한한 행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온도가 어떻게 여러분들 살기에 딱 좋은 40도만 넘어가도 여러분들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게 안 넘어가는 행성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위에 이제 시나리오가 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공기 중에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변화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1000명의 과학자가 7년 동안 한 보고서입니다. likely, more likely than not, more likely, unlikely. 1.5도 증가하는 것은 unlikely다.
이건 아니다. 그거죠. 2도 증가하는 거 어떻게 해요? 뭐 가능할 수 있어. likely, more likely, more unlikely than likely. 3도, 4도 어떻게 되나요? likely, more likely than not. 결국은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3도에서 4도를 넘어가는 기후변화, 온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이제 그 추적시입니다. 그럼 지금 1.5도가 지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같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괜찮지만 제가 사실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 다닙니다. 아프리카 국가도 다니고 동남아 국가나 뭐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기후변화 얘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우간다 10몇 년 만에 가뭄이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서부 아프리카 여러분들 뭐 에볼라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기후변화 다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죠? 우리 케냐나 이런 데 도시슬럼 현상. 왜 도시슬럼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뭄에 의해서 유목민들이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서 도시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전 세계 영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한국보다는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들이 이런 서부사하라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 쪽의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하면 이런 글로벌 워밍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뭄이나 홍수나 여러 가지 피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다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저개발 국가들이 이거에 대한 피해들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은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이런 피해들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사실은 기후변화의 피해는 자연적인 피해는 미국이나 유럽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유럽도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런 산림의 피해, 허리케인의 피해, 미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의 피해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는 그 나라의 시스템들이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사망자는 95%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일어나고 5%만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가는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후변화는 누가 일으켰다고 그랬죠? 산업혁명이 일으켰다고 그랬죠. 산업발전을 누가 대부분 하고 있나요? 네, 선진국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의 7위 국가입니다. 7번째 국가.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는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요? 네, 개발사국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사국가들이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개발사국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뭔지도 모르죠. 사실은 갑자기 그냥 가뭄이 더 심해지고 폭염이 더 심해지고 갑자기 홍수가 생기고 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왜냐면 경제 발전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욕심에 의한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조금 더 가져보겠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몇 달 만에 바꾸시나요? 3년 만에. 우리 학생들 좀, 부모님들이 좀 늦게 바꿔주시나 보네요. 네.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런 추구, 그리고 기술들의 개발들은 다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쓰는 연간 연구개발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쓰는 연구개발 투자 자금이 한 1조 원 가량인데 우리나라 전체 국가 연구개발 자금보다 더 큽니다. 그 삼성에서 연구개발 자금을 뭐 했을까요? 어디 연구개발하는 데 쓸까요? 핸드폰 만드는 데 쓰겠죠. 5G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진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서 걷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홈스에 저렇게 하는 사람들, 다 가짜 사진이 아니에요. 유발산과들의 이런 폭풍이나 홍수 가운데 피해들, 전 세계적으로 유발산과에 취약한 나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부족에도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물 부족 현상들이 없습니다. 물 관리 잘 하니까. 여기가 보다시피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물 부족 국가 현상들이 없고. 제가 좀 다녀본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는 국가들은 이제 좀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30년 전, 40년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그런 챌린지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인생의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멋지게 보이는 이런 이제 세상들, 지금 AI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AI 세상이 가져온 지금 진짜 이거는 그 정말이니까요. 그 AI 산업혁명이 가져온 피해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개발 국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개발 국가는 그런 취약성들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취약성들이 높은 상황에서 받는 피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게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나라입니다. 이게 마푸토라는 곳인데 강 하나를 이제 건너면은 이제 이 강의 이쪽편이 배를 타고 씌우는 건데요. 강의 반대편이 이겁니다. 모잠비크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1년 소득이 1,000달러가 안 되고 하루 1달러의 소득이 안 된다. 하루 1달러 소득이 안 된다는 거는 하루에 이제 1,000원 가지고 이제 한 가족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쪽은 이런 엄청난 도시가 있고 바로 강 건너편 반대로 이거 나룻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여기 사람 사는 집이에요. 여기 이제 농업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농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에너지 말했지만 도시에서 쓰는 에너지를 했지만 이건 강 반대편에서 이제 배에서 찍은 것인데 강 반대편을 보면은 아무 에너지 빛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이분은 이제 이 아이와 사는 할머니이신데 여기가 이제 집입니다. 이분 집이신데 물을 뜨러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물이 있어요. 이 우물물을 뜨러 가야 되는데 저희가 트럭으로 사실 이제 이분을 가는 길에 도와드리려고 트럭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박스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물을 한 번 갈 때 많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30분을 트럭을 타고 가서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걸어서 이 우물물을 끌어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일 참 안타까운 거는 병원이에요. 이런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이 나라도 이제 의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지방에 가서 헌신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도 수도에 가면 좋은 병원들이 있고 좋은 의사들이 있지만 이런 시골에는 사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분도 귀하고 여기는 간호사도 없어서 간호조무사가 일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분들이 다 이제 저 십자에서 나라들은 이제 식량이나 그 구호품들을 받기 위해서 보내지는 분인데 여기 이제 그 한 5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서 딱 하나 있는 병원인데 여기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 간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간호사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3일을 걸어와가지고 하루 정도 기다려서 약을 파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의사님이 지으신 이런 이제 병원 시설에서
이제 보통 아이를 낳는데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참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지 않게 뭐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좀 진료를 받으러 오신 줄 알았어 사실. 그래서 의사한테 좀 진찰을 하루 종일 기다려도 좀 많이 기다리니까. 근데 이분들은 약 하나 타려고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그런. 이 아프리카 원장님의 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깃발 하나가 있죠. 이게 이제 학교고, 여기 주변에 이제 보통 그런 나무 밑에서 이제 그런 칠판 같은 거 걸어놓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 이 전 세계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연구한 경제학자들의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이걸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경제 발전이 되면 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전 세계의 경제의 비교격차는 더 파지티브하게 벌어지는. 그리고 반면 OECD 국가라고 하는 선진 국가들에서는 점점 더 경제 규모가 수렴을 하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하고 부자 나라들하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부자 나라들은 좀 더 수렴해 가는 현상을 보인다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보지 못하면 제가 아는 한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분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제 그런 훌륭한 청소년이고 과학교대학을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데는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그 서부 아프리카에 갔다가 이제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쪽 상황을 너무 열악한 걸 보고 자기는 평생 이제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이제 고기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학기술을 배우시고 어떤 과학기술을 통한 어떤 이런 발전, 산업 발전이든 경제 발전이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만 그 새로운 배우는 것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과학기술을 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삼성문화에 들어가서 제 친구들 삼성문화에서 연구에 가지고 있지만 5G 연구를 하는데 내가 무슨 기후변화나 이거에 무슨 책임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산업 발전 과정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이렇게 떠든 학생들을 보니 참 일단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참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나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발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어쨌든 나만 경제 발전 된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발전의 성과들을 선진국들은 기술 공유들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산업화에 대해서 강히 나누려고 하지 않죠. 그런 상황에 사실은 이런 불균형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몇 가지 앞에 좀 약간 좀 스케어리한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미래에 정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워밍이 4도, 5도가 되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아까 1.5도라고 나왔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몇 년 전 얘기고, 이미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200ppm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 되면 공중에 사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작년에 이미 그걸 넘어섰고, 이 도시는 작년하고 올해 이미 글로벌 워밍이 2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2도를 넘기는 시점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일어났던 이제 그런 기후변화를 사실 여러분들은 앞으로 3, 40년 내에 살아나가야 되는 시점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인클루시브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클루시브 이노베이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혁신, 포용적인 혁신이 과연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생에너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실제 생에너지가 과연 가능할 건가? 혁신적이고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스케일업을하고 다른 데서 더 확산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찾아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클루시브 이노베이션, 이 클로즈 더 갭, 갭을 메꾸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들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삼성전자가 쓰는 연구개발 자금 1조 원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국가연구원 사업으로 더 많은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혁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를 좀 알아셔야 돼요. 왜 대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못 일어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대기업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투자 결정을 합니다. 1,000억 원 정도 이상의 시장 규모가 되지 않으면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가의 모든 사람을 합쳐봐도 1,000억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나오진 않아요. 그럼 거기 누가 혁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아무런 혁신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유엔의 SDI 포럼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거 유엔 빌딩이에요. 유엔 헤드쿼터 있는 곳인데요. 참 저희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뉴스 앤 칠드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이나 학교에서 가입하고 신청하기만 하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고 거기 이제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 동남아 이런 그 학교에서도 다 왔는데 한국 학생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왜 이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빠졌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유엔이 만들어질 때 루셈부르크에서 만들어졌던 선물입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자라는 의미에서 이건 이태리에서 선물합니다. 지구에 대한 평화가 만들어져가는 것들에 대한 선물입니다. SDI 포럼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포럼은 굉장히 참 독특한 포럼입니다. 사실 이제 유엔 기구들 여러분들 어떤 활동들 잘 모르겠지만 유엔의 국제 활동들은 정부 대표단들이 참가하는 공식적인 기회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칠드런 뉴스 그룹이라든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전 세계에서 어떤 혁신적인 활동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런 발표들과 서로 동의와 이런 새로운 혁신들을 위한 이런 논의들을 하는 자리입니다. 한 800명 정도가 모여서 포럼을 했었고요. 지금 일본이나 몇몇 국가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국 대표단들이 함께 참여해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글로벌 솔루션 서밋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했던 말들이 참 하나 좀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학기술을 다루니까 그 개발성과의 문제는 어떤 혁신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텐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재미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학기술의 어떤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from the left to the last mile. last mile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에 쓰는 용어인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배달이 되는 라스트 마일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적인 혁신적인 활동들을 한 것들이 실제로 소비자의 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필요들, 개발사업가의 필요들을 해결하는 데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많은 이제 적정무술 활동, 학회들 활동들이 있고 교수님들 활동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 이거를 도전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없어요.
아니 몇 번 이렇게 시도해보고 아 재밌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참 네. 이것은 참 힘들죠. 1시간 가까이 앉아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는 이 테크놀로지 뱅크라는 것들을 순서를 해서 개발사업부의 기술들을 이전하고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유엔 테크놀로지 퍼실리테이션 메커니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온라인 포럼과 오프라인 포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한국의 사례만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을이라는 회사 처음 들어보셨죠? 노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젊은 과학자분들하고 30대 정도 분들이 만드신 회사인데요. 노을이라는 회사 이름이 Neighbor Oriented Ultimate Love, 이웃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사랑, 이웃에